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 솔루션부 이동근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부장님 오늘 좀 수트가 멋있으세요? 아 정말 침이 나오시네요. 네. 그냥 이건 네. 뭐 특별하게 입은 건 아닌데 네. 다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요커 느낌도 나시네. 리모컨 이런 거요? 뉴욕. 아, 뉴욕. 아, 네네. 뭐 아나운서는 아니니까. 네, 그죠. 제가 네, 얘기해 그죠. 볼게요. 진행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이번 주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기정사실화 됐던 게 사실 한 번 더 언급을 한 거에 저는 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이렇게 이틀이나 여파를 주나요? 사실 이제 뭐 시장에서 어느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네. 사실 이제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반응을 보였던 거는 예상보다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이제 그 세게 나왔다. 역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뭐 이제 연준 총재들의 발언,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장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네. 무슨 뭐 이제 제임스 블로우 총재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원래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죠. 네. 그 기존에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이었던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로 이제 좀 약간 스탠스를 바꿨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보이잖아요. 껄끄러웠죠. 네. 이 얘기가 이건 확실히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3월 FOMC 의사록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제 그 연준의 입장이 명확해졌구나. 이걸 이제 시장에서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긴축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빠르게 나타나겠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의사록에서 이제 공식화한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많은 부분 반영은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제 이런 뭔가 딱 액션이 나왔을 때는 시장은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한 이틀 빠졌고 우리도 이틀 빠졌고, 어제는 뭐 이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딱 시장이 지금 알맞은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반응이면 그래도 양호하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도 그동안에 좀 내성을 쌓았고 좀 이제 면역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재에 대한 그 반영도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짚어 보면은 네. 사실 지금 미국 채금리가 이제 10년물이 한 2.6%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급등을 또. 이게 불과 한 4, 5개월 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국채금리가 한 1.7, 1.8만 돼도 시장이 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거의 내성이. 0.88%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정도의 반응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지금 전반적인 그 모양은 좀 달라졌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뭐 이게 시장이 막 감당을 못할 정도의 조정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 1%대 정도의 조정,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거고, 이제 뭐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좀 이게 제가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네. 1월 그 저점 2,590을 찍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부딪힌 자리가 한 코스피 기준으로 2,760에서 한 2,770 사이였어요. 이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항대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는 선은 아닌데, 네. 거기서 일단 지수가 다시 맞고 좀 내려오면서 2,600까지 근접을 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근데 딱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모양이 좋아지겠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악재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기대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지금 한번 딱 그 자리에서 공교롭게 지금 또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00 깨진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 모양이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쌍바닥의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이 여기서 위로 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달에 그
저항대로 작용했던 그 지수대를 좀 뚫어줬으면은 상당히 모양이 좋아지고 그럼 진짜로 한 2,800 이상에서 조금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또 박스권의 모양밖에는 안 나오는 아쉽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조금 전 제일 아쉬워요 사실은 국내 네. 진시만 놓고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 FOMC를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금리 인상 뭐 5월달에 50bp 올린다? 이거는 뭐 사람들 다 이미 어느 정도 자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사실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그 반응을 세게 보였던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연준이 생각보다 좀 그 강한 그 스탠스를 갖고 있구나,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사실은 대체도표 축소입니다. 이게 일단 일정이 이제 앞당겨졌고 네. 뭐 거의 5월로 공식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월 950억 달러 이가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월 단위로 봤을 때 110몇 맞아, 조면 그죠. 정도도 맞아. 좀 예. 크죠. 네. 사실 이게 왜냐면은 앞서 이전 때 이제 그 대자뷰 축소를 했던 때 큐티를 했던 때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였는데 그때 월 규모가 500억 달러였어요. 두 배예요, 두 배. 차이가 많이 나네.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연준의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많이 워낙 돈을 풀었잖아요. 많이 풀었어요. 훨씬. 지금 그 연준이 보유 자산이 9조 달러에 육박을 하거든요. 8조 9,370억 달러인데 이거는 뭐 역대 이런 숫자를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을 하고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빠르게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뭐 웬만한 속도로 걷어들여서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원하지 않아요 연준도.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이제 이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준의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조금 시장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지만은 결국 시장도 또 수긍을 하겠죠. 항상 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어젯밤에 이제 뉴욕장에서 그 항상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을 쭉 뭐 여러 군데 시황을 체크해 보면은 비슷한 표현을 쓰죠. 시장이 이제 악재를 소화해내고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의 그 어떤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파이터로서의 어떤 이런 것의 어떤 이 방향이 명확해요. 연준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제가 또 주목했던 부분은 22 통화정책회의인데 22도 회의록을 발표를 했는데 똑같아요. 예, 22도 그러니까 22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의지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 의사록에서 결국 비슷한 어떤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또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경제에 대한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 연준 같은 경우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믿어달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경제는 지금 괜찮다, 튼튼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고용도 잘 실제로 나오고. 고용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 53년 만에 지금 네.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러면 저는 시장은 오히려 이 뭐 지금 금리의 그 조기 인상, 뭐 빅스텝 여기에 이제 뭐 빠른 QT, 강력한 QT 이런 것들을 시장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한 네. 조금 조정을 강하게 받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렇게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들이 가장 빠르게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역으로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뭐 너무 좀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런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들을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방향성은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연준이 결자 해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이 저질러 놓은 거 이제 매지로 하나씩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물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잡힐 것이고 고용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가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실적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저는 어제 좀 아쉬웠던 게 그 부장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차트를 보고 그 지지했던 저항선이 좀 깨진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적이라는 큰 모멘텀을 앞두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거든요. 실적이 이런 걸 모든 걸 다 덮어내고 갈 만한 어떤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질문하신 게 정말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빠지느냐가 뭐 어제 뭐 하루 종일 받은 질문이에요. 뭐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사실. 네, 장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네. 뭐 다들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좀 미스터리다. 왜 그 뭐 이렇게 사실 1분기 실적 14조가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뭐 13조 초반 맞아. 많이 본 쪽이 한 13조 8천억 그 이상 그러니까 14조를 넘어가는 전망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52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풀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하죠. 뭐 맞아요. 잘 이제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네. 사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인덱스로. 증시예요. 우리나라 인덱스로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판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삼성전자가 이제 좀 탄력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돼요. 수급. 예,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죠. 결국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또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지금 뭐 블락딜에 대한 문제들 요번에 이제 뭐 이미 블락딜 일부가 돌았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블락딜이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시장에서 굳이 이렇게 좀 그 굳이 이제 사기보다는 네. 블락딜로 사면은 조금 더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거는 약간 그 매크로적인 측면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순히 삼성전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자금들은 아직까지 선진국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국가에서 그나마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경제 구조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제 갖다가 뭐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1분기부터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뭐 올해 1분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여파는 2분기, 3분기에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실적이 지금 약간 그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올해 이제 종목을 고를 때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장에 투자할 때 역시 눈여겨봐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산업별로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섹터별로. 네. 결국은 원자재 가격 그렇지. 상승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원자재 부담은 직격타로 받는 게 아무래도 전방산업 쪽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원자재 그 자체만 이제 다루는 기업들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보통 들면 뭐 원자재 자체 갖다가 뭐 수입을 한다든가 네, 네. 이런 기업들은 조금 네. 상황이 나을 거고 또 하나는 네. 단순히 이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가격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약세장에서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페인트 업종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산업별로 보면은 이게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업체들에 비해서 의리해요. 갑이 안 되죠. 근데 몇몇 지금 최근에 산업들을 보면은 몇몇 산업들은 갑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딸리고 뭐 예를 들면 페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을 얼마든지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오히려 네. 이익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 건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 업종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지금 2분기에도 수입 곡물가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산업용도 그렇고 식용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예를 들면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다이렉트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료 업종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게 한 그 어떤 그 공백이 한 그 이제 괴리가 한 6개월 정도가 벌어져요. 그래서 보통 6개월 후에 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산업별로 약간씩 그 특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이게 일반 투자자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기시긴 좀 힘든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는 이 실적을 볼 때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산업의 실적,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네.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 건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워낙 그 개별적인 그 계속해서 좀 약간 발목을 악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래는 방어적인 원래는 성격이 방어적이죠. 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조금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개별 기업들이 뭐 네.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업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좀 조금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도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가 있고 정유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은행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 느끼시잖아요. 이제 금리 오르면은 당연히 실적은 계속해서 뭐 그 NI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자 마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신박하다라고 뷰를 들었던 게 뭐냐면요. 앞서서 이제 페인트 원자재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상식적으로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뭐 건설 쪽이라든지 전방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페인트는 잘 갈 거니까 이제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기업이 과연 그 가격을 올려서 건설 쪽에 이제 딜을 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뭐 한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페인트 기업 다 같이 담합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 페인트라든지 원자재 기업들 자체가 값이 아니다. 이게 가격을 전가시키거나 이게 가격을 불러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페인트라든지 시멘트 기업들이 그리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일리 있는 말인데 네.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요. 네. 이제 뭐 정부가 이제 바뀌고 어쨌든 지금 기대를 하는 것들이 무슨 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죠? 또 이제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상 페인트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공급이라든가 완화하지 못하고 이래서 물량이 딸립니다. 수요가 딸려요.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입장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들 업체들이 네.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뭐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어쨌든 지금은 약간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시멘트 없으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아. 그렇죠. 페인트 없으면은 사실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로 간다기보다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요와 가격- 공급에.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의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업종들이 물론 그 앞에서도 잠깐 그런 거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께서 사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테마주에 접근하는 게 또 막상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급등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능이 너무 네, 빨라. 추세가 굉장히 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 투자들이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투자자들께서 이런 종목만 쫓아다니시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정말 어떤 타이밍에 맞게 조금 이제 운도 약간 따라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아 이건 테마다 그래서 따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서 봤을 때는 네.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한번 그런 거에 또 좀 재미를 들이시면은 맞아. 그쪽으로만 가세요. 저도 참 이게 답답한데. 발이 찍힐 때까지 거기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래서 투자를 처음에 맞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네. 이게 약간 주제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예. 이게 좀 아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쪽 뭐 누구 얘기만 듣고 이게 좋다더라 정말 이게 뭐 올라간다더라 그런 쪽만 듣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정말 그 옛날에 뭐 주식을 시작할 때는 그런 쪽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그 뭐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끝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생각을 바꾼 거는 정말 저도 뭐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뭐 증권업계에서는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수업료 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도 수업료 굉장히 많이 냈어요, 사실은. 진짜요? 네, 그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건데 네. 그게 좀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투자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거고 투자의 어떤 그 업종이 있는 거고 종목이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빨리 터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제일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절대로 남의 말만 남의 말만 듣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절대로 좀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뭐 해야 되죠. 공부까지는 아니래도 네. 적어도 뭐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든 네. 그 기사를 보든 뭔가라도 리포트를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또 돈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어린이 분이 저는 수업료 안 낼래요 나가셨는데 네, 그래서 부장님 저희가 모시고 무료로 특강 해드리고 있으니까 돈돈만 진짜 잘 듣고 하셔도 공부 진짜 많이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소년 낸산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소년 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부장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페인트라든지 이쪽을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를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으니까 그 기조에서 어떻게 좀 파생돼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당장 이 원자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페인트, 시멘트를 투자하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 자신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다시 뭐 또 한번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는. 나오잖아. 5월달에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쵸. 지금. 네. 그럼 먼저 그 얘기는 전쟁 시작하자마자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확 빠져버리니까. 맞아요. 이제 그 물린 사람들은 그럼 10년 뒤, 나죠. 20년 뒤 전쟁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돈돈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 질문 많이 안 하시네요? 아니요, 좀 계속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어제 뭐 실적 발표도 뭐 세 개가 나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LG 전자도 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부장님도 나오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건 어떻게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려놓자. 생각보다 세 개 종목이 맞아요. 잘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그 기조가 지금 부장님도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그럼 조금 약간 바뀐 느낌 있나요? 그건 사실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뭐 대기업들의 실적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한 대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들 건데 이제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요번에 사실 실적이 잘 나왔던 상당 부분은 뭐 특허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본업이 예, 사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상당히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래 계속 이제 그 실적을 단순히 실적이 뭐 얼마가 나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고 그리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개별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그 부담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한 분기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간 전망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적에서 보실 때 연간 실적 전망이 하향되느냐 상향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까지 1분기에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반영됐다면은 앞으로 갈수록 이런 반영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결국 그래서 이런 원가 부담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업종별 주가의 좀 차별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도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실적 그 전망들을 보니까 지난 분기에 이제 그 한 30% 정도 증익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S&P 500 기업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요번에 한 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상승의 폭이 상당히 둔화가 되는 줄어드네. 좀 이런 그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망치가 좀 약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면은 또 서프라이즈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항상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약간 전망을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막상 실적이 나오는 거는 괜찮게 나온다는 거죠. 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된다면 사실 그게 오히려 좋아요. 네, 맞아요. 시장의 입장에서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대해서 서프라이즈네 실망하는 것보다.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전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장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 3분기 실적이 어떻다 또는 이제 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제 뭐 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라든가 투자를 하시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사실 어제 잠정적 발표했지만은 저는 이제 본실적 발표할 때 이번에 정말 컨퍼런스 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어제.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있잖아요. 악재가. 사실 그런 것들 뚫고 실적을 냈지만은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악재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파운드리 문제라든가 뭐 GOS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거죠. 뭐 이제 좀 대규모 M&A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이 주주들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적어도 주가를 지금 좀 뭔가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좀 가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항상 뭐 굉장히 그럴듯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약간 단방적인 처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본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은 사실 뭐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컨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일단 잘 나왔고 앞서서 이제 뭐 IT라든지 이쪽을 전자 쪽을 또 유망하게 보셨는데 그럼 우리가 굳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목을 맬 필요는 없고 소부장 안에서 그쵸. PCB 기판이라든지 PCB 쪽이 또 잘 갔는데 어제 제가 차트를 보니까는 너무 또 고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요즘에 중국발 이슈 때문에 뭐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많이 그렇죠.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다면 이제 IT 업종이 괜찮으면은 네. 뭐 굳이 삼성전자에 목을 맬 필요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에게 잘 아는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IT 그 장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소재 쪽에서의 어떤 종목들을 고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실 때 보시면은 약간 그 리포트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명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형주들 말고 약간 좀 이제 그 개별성의 종목들이라든가 좀 약간 중형주 미만의 종목들 중에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다? 흔치 않죠. 흔치 않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네,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요.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이 종목을 좀 골라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 또 안 되면은 뭐 이제 그것도 좀 힘들다 하시면은 우리 이하진 과장이나 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지점에서 전화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종목을 찾아내는. 맞아. 왜냐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그 대형주들 잘 알고 있는 종목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네. 결국 이제 수익률의 게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조정받기 전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 가지고는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종목을 잘 아시는 분,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 그쪽에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목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 근데 종목들을 찾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실적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꾸 이제 그 앞서 뭐 테마주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그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 순간적으로 이슈로 올라오는 것들은 또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실적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항상 실적은 밑에 좀 항상 기본으로 좀 가지고 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네.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뭐 리포트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어제 삼성전자 잠재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중소형주에 대해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솔직히 그거는 그날의 시세를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리포트가 나오면 대부분이요 안 좋게 쓰는 곳이 그렇죠.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이제 비중도 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도를 리포트를 안 내는 한국 시장. 결국 작년 같은 경우도 모건스탠리가 써보니까 시장이 완전 그냥 박살 나듯이 네.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보면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삼성전자 리포트 대충 보면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물론 부장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겠지만 대부분 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좋게 보는 거냐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기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까 여기서 수업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제 개인들도 계속 샀고 오늘 리포트를 보면서 아 삼성전자 이제 가나보다 희망 섞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사들의 리포트가 과연 이게 신뢰를 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저도 사실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신 건데 왜냐면은 결국은 이게 이런 말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과 막상 이제 시장에서의 시각과의 차이죠.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일치하는 경우들도 많지만은 그거는 뭐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대형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괴리들이 있는 경우들이 근데 많아요. 사실 리포트대로 갈 거면 다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왜냐하면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그런 그 어떤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요인도 중요하지만 네. 수급이라는 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비중이 저는 뭐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결국 수급이 그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올라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결국 이제 외국인의 수급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막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 외국인이 막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아직까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가격이면 적어도 여기서 막 급락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은 네. 지금 조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거나 투자금에서 조금 이제 그 일정 부분은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춤에. 굳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는 건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펀더멘탈을 수렴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은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하지 왜냐면 마라.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건데 무슨 95층 키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저는 조금 이거는 기업으로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네. 사실은. 뭐 그래서 적금으로 많이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반도체 얘기는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좀 지겹네요 어제부터. 요즘에 근데 우리가 뭐 삼성이 실적이 발표가 돼서 어제부터 얘기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실적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제 2분기부터 좀 갈 거 하면 리오프닝이나 뭐 제약바이오 이번 주에 당장 우리 과장님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유가 이슈를 조금 리오프닝에서는 아직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항공주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이게 뭐 러시아발 리스크가 아직 안정이 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적으로 가는 기업도 아니고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과장님은 제약바이오를 계속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케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 그 이제 전후가 이제 물론 길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전후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는 이제 그쵸. 끝나는 시기에서 새로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M&A나 새로운 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이 네. 딜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좋았던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잘 가는데 말씀해 주셨던 제약 쪽들 근데 바이오가 참 안 가긴 하고 그렇다고 리오프닝 이쪽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테마는 더 어렵고 부장님 사실 저는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네. 뭐 왜냐면 지금이 적어도 바닥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지금 이제 시기의 문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몇몇 종목들이 조금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흙탕물이 튀기는 이게 약간 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항상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좀 약간 같이 가요 항상. 그래서 약간 뭔가 악재가 나오면 또 이게 딴 쪽으로 전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을 보면 다들 다 바닥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사용 물리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 간다고 딱 자신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해는 가장 뭐 1년 내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리오프닝 안에서도 이제 업종들이 많은데 많잖아요. 이제 결국은 뭐가 더 먼저 움직이고 뭐가 좀 나중에 움직이냐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가긴 예, 한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리오프닝 중에서도 먼저 사실 시세를 좀 냈던 쪽은 예를 들면 뭐 우리 패션이라든가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좀 시세를 먼저 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먼저 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국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풀었어요. 지원금도 막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화에 대한 소비는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재화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컸어요. 명품 소비 많이 하고 사람들 오히려 더 여행 못 가니까 그쪽으로 더 소비를 하고 해서 재화에 대한 소비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건 저는 그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도 재화보다는 서비스 쪽.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 대한 소비는 아직 지금 굉장히 공백이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게 여행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뭐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비스 쪽에 대한 소비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호캉스를 즐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이제 어떤 이런 그 방역 주시들이 다 해제가 되고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지금 항공편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부담이긴 한데 워낙 지금 뭐 항공사들이나 그 여행사들은 지금 더 안 좋을 수 없을 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반등이 단기적으로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 뭐 항공 여행 또 이제 뭐 엔터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건 저는 뭐 추경 매수보다는 그 눌림목에서의 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뭐 이제 콘서트를 많이들 할 거고 결국 그동안 좀 눌려있던 수요들이 분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그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올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올해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속해서 뭐 계속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자리가 매수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 그런 전략이 저는 올해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매매하는 전략, 대응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게 뭐 맨날 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때 눌렸을 때 이제 좀 사두면은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 맞습니다. 오늘 빨리 퇴근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부장님 오늘도 참 이번 한 주도 또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주까지 좀 각이 잡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